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김재희 톡박통합과정이라고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논문은 올해 2023년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사일로 랭귀지 모델스 Isolating Legal Risk in a Non-Parametric Data Store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경우에는 최근 공개되고 있는 여러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트레인 코퍼스 내에서의 레갈 리스크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존재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고, 랭귀지 모델의 리트리버 메소드를 결합할 때 흔히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뒤에 사일로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라이센스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리트리버 방법론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익스페리먼트와 그리고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활용하고 있는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모델 사이즈가 큰 만큼 매우 큰 코퍼스를 통해서 프리트레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장표를 살펴보시게 되면 왼쪽 작은표의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용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라마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커먼 크롤, C4, GitHub, 위키피디아, 북스, 아카이브, 스택 익스체인지와 같이 7개의 공개된 코퍼스를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인 코퍼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때 단순히 프리트레인 코퍼스 구축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다를 넘어서서 코드, 서적, 위키피디아, 웹문서 등 데이터의 형태와 도메인을 다양화하려고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연구용 라지 랭귀지 모델인 파이시아는 일루더 AI에 의해서 구축되었던 The Pile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2개의 데이터셋을 종합하여 구축되었고, 그 결과 법률, 코드, 서적, 의료, 웹 문서 등 다양한 데이터 형태와 도메인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물들을 보면은 단순히 여기 왼쪽 장표에 있는 빨간색 박스처럼 사이즈가 크거나 문서의 수가 많거나 토큰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용 프리트레인 코퍼스의 구축에는 결국에 빌리언 스케일이라는 학습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훈련시킬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크기 외에도 언어, 전문 분야, 자연어나 기계어와 같은 도메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의 크기와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프리트레인 데이터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장표의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표시되어 있는 논문에서 가지고 온 장표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버트와 동일한 크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에 대해서 프리트레인 코퍼스를 변경해 가면서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위키피디아 문서, 그리고 다양한 서적 데이터를 종합하고 있는 북코퍼스, 두 가지 코퍼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해당 코퍼스를 전처리하고 샘플링을 해서 비슷한 크기를 가지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FRE 스코어라고 하는 상당히 오래된 논문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이 스코어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인 코퍼스의 난이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 FRE 스코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상수 부분이 있고 각각의 코에피션트가 있고, 이 코에피션트와 곱해지는 값들이 문서 내 단어 대 문서 내 음절의 비율, 그리고 문서 내 문장 대 문서 내 단어의 비율로,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 복잡한 문서라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많은 음절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의 문장이 많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노란색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그냥 노랗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누리끼리 하다와 같이 음절수가 많아질수록 복잡한 문서가 될 수 있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종이봉투가 노랗다보다는 더 많은 수식어구가 포함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문장이 더 복잡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FRE 스코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복잡한 문서다라고 정량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총 5가지 코퍼스를 구축하고 코퍼스별 난이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위키데이터의 경우에는 FRE 스코어가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단순한 북코퍼스들보다는 복잡한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북코퍼스 3가지 버전, 이지, 하드, 스몰의 경우에는
이지보다는 하드가 어려운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스몰은 랜덤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키피디아 문서와 북코퍼스 문서를 함께 결합한 위키북스의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북코퍼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롱테일의 형태를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이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의 성능이 오른쪽 그린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10K, 20K, 30K라고 되어 있는 것이 프리트레인 스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위키북스 데이터로만 학습한 경우만 살펴보면 위키데이터로 학습한 경우보다 위키북스로 학습한 경우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더 빠른 수렴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학습 난이도가 높은 만큼 더 빠르게 더 잘 학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북코퍼스끼리 비교를 해보자면 북스 이지보다 북스 하드가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북스 이지의 경우에는 10K에서 이미 수렴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적합되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프리트레인 코퍼스는 많다거나 도메인이 다양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난이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난이도를 측정하는 문제는 사실 오픈 퀘스천에 가까운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메인도 많아야 되고 데이터의 난이도도 높아야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메모라이제이션이라 하는 것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를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냥 생성해버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퍼런스에서 바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메모라이제이션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이 논문에서는 Fraction Extractable 이라는 지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인퍼런스 단계에서 프롬프트로 주어졌을 때 그 프롬프트로 주어지지 않은 이어지는 continued sentence들을 얼마나 많이 생성을 하냐를 비율로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0.2라고 되어 있다면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20%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에 이러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델이 해당 데이터들,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생성한다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 존재하지만 이 세 가지 장표로 요약을 해보자면,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120밀리언 모델보다는 6빌리언 모델에 훨씬 더 프랙션 익스트랙터블이 높고, 중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즉 10번 등장한 데이터보다는 1000번 등장한 데이터들이 훨씬 더 모델이 잘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 기억의 수준이 20%, 30%가 아니라 6빌리언 모델의 경우에는 80%가 넘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력 프롬프트로 주어지는 프리트레인 코퍼스 내에서의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잘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생성해서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복붙하듯이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얘기를 해보려면, What's in my big data라고 하는 논문에 나와 있는 프리트레인 코퍼스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장표에는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코퍼스들에 있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메일 어드레스도 많이 나와 있고, 폰 넘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IP 어드레스까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1000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밀리언 스케일 혹은 심지어는 빌리언까지도 정말 많은 개인정보들이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메모라이제이션 현상 때문에 모델이 이러한 정보들을 살짝만 잘 물어보기만 해도 개인정보들, 즉 전화번호나 이메일 정보나 IP 정보 혹은 심지어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들을 생성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될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현존하는 랭귀지 모델들은 학습 코퍼스 구축 시 이러한 정보들을 다 필터링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중복된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보자면,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현재 중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중복 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모라이제이션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하이 리스크인 상황이고, 결국에 기업에서 레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 법적 문제 없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대한 상당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들이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프리트레인 코퍼스는 우선적으로는 데이터의 크기가 중요하고, 그 외에도 도메인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퀄리티, 즉 얼마나 높은 품질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학습된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메모라이제이션 문제가 존재하고, 심지어 모델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있는 여러 가지 개인 정보나 데이터 중복 문제들을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랭귀지 모델들이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어느 정도의 토익 익스퍼리먼트용 모델들이었다면, 이제 점차 챗GPT 등을 통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사회의 여러 각지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프리트레인 코퍼스는 단순히 많이 확보하면 되고 이미 있는 데이터 코퍼스를 사용하면 되는 상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을 관리할지가 매우 떠오르는 문제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종이나 성별 차별 혹은 개인정보, 전문가 수준의 도메인 지식을 확보한 코퍼스들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실 연구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다른 맥락을 살펴보자면, 랭귀지 모델에서 어떻게 리트리버 메소드를 접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리버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ODQA에서 많이 사용이 되던 모델들이 있습니다. DPR이나 BM25 등과 같은 방법론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방법론들이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 시대에 접어들면서 레그라고 하는 방법론이 다시 엄청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랭귀지 모델은 학습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4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위키피디아 2019년 버전으로 학습되어 있다고 한다면, 챗GPT의 개발사는? 이라고 물어봐봤자 오픈AI가 개발했다는 정보를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픈AI라는 토큰의 생성 확률보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기존 테크 기업들의 생성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최신 코퍼스의 정보들, 즉 2023년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랭귀지 모델에 삽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이를 삽입하는 방법은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당 방법론, 즉 사일로라는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이보다는 리트리버를 활용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KNN-LM 그리고 RIC-LM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주된 연구 스코프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KNN-LM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LM은 사실 2020년 아이클리어에 역습된 이제는 꽤 오래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KNN-LM이 보시다시피 랭귀지 모델링 파트와 리트리버 파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의 LM을 이용을 해서 리트리버를 통해 생성한 보캡 디스트리뷰션과 랭귀지 모델링을 통한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을 통해 보캡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하고, 이 두 가지 보캡 디스트리뷰션을 모두 이용하는 문장 생성 방법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NN-L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KNN-LM 역시 리트리버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트리버 하고 싶은 문서들, 즉 여기서 다시 말해보자면 랭귀지 모델이 학습되지 않은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2023년 위키피디아와 같은 문서들에 대해서 모든 문서들을 랭귀지 모델에 통과시켜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리프레젠테이션은 파이스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인덱싱되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랭귀지 모델로 돌아와서 저희가 원래 랭귀지 모델에게 생성 태스크를 맡기듯이 테스트하고 싶은 문장에 대해서 입력하게 되고, 그러면 랭귀지 모델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고,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헤드에 넣어서 이 복캡 디스트리뷰션을 산출하는 작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작업이 랭귀지 모델이 인풋을 받아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고 헤드를 통과해서 복캡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데, 이 복캡 디스트리뷰션 외에도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향후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사용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산출된 리프레젠테이션과 기존에 저희가 인덱싱 해놓았던 데이터들의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하게도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스 등을 이용해서 탑K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출된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시밀러리티 혹은 거리가 있을 겁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테스트 데이터와 더 가까운 데이터 혹은 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확률 분포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로 통과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문서들이 다 확률 분포로 변환이 되게 되고, 이 확률 분포를 다시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작업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예시처럼 각각의 토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인덱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픈AI라는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과의 유사도가 0.5로 변환된 거고, 이 문장에서의 오픈AI라는 단어와의 리프레젠테이션과의 유사도가 0.3으로 변환됐고, 해당 문장에서의 구글이라는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과의 유사도가 0.2로 변환됐기 때문에 이 토큰들의 유사도를 종합해서 오픈AI는 2번 등장했고, 각각의 확률이 0.5와 0.3이었으니 이 두 개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KNN의 복캡 디스트리뷰션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된 복캡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본래 LM이 생성한 복캡 디스트리뷰션과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람다 값을 조정을 해서 단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수행이 되게 되고,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점은 원래 LM에서 나왔던 복캡 디스트리뷰션은 모든 토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산출되겠지만 KNN LM, 즉 리트리버를 통한 복캡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탑 K개의 토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AI, 구글과 같은 토큰들에 대해서만 확률이 산출되기 때문에 K개 이하의 토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만 산출이 되게 되고, 그 결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특정 복캡의 확률에 대한 보정이 수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KNN이 하는 작업은 사실 민서원님이나 다른 단치첸 교수님과 같은 1년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메트릭 노울리지, 그리고 리트리버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논 파라메트릭 노울리지의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파라메트릭 노울리지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프리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지식들이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파라메트릭 노울리지를 이용을 해서 생성한 복캡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는 모델이 다른 지식을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의 학습한 데이터로 생성한 지식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논 파라메트릭 노울리지는 랭귀지 모델을 생성 모델이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인코더로서 동작을 시키고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생성한 복캡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모델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과 모델 외부에 있을 지식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론이 KNN-LM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 모델이 학습되었던 시점 이후의 지식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한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NN-LM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KNN-LM은 모든 토큰마다 새롭게 리트리버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출처가 이렇게 코드스테이트라는 사이트, 나무위키라는 사이트, KDI 혹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다고 할 때, 문장을 생성하다 보면은 매 시점마다 개발사이라는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과 데이터베이스와의 리트리버를 수행을 해서 챗GPT는 이라는 토큰이 생성되고, 생성된 토큰은 다음 시점에 입력으로 사용이 되고 또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고,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다시 리트리버에 사용이 되고는, 즉 K개의 토큰을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K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산출되면서 리트리버가 수행이 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이 외에도 기존의 모델 웨이트 외에도 이 생성 과정에서 외부 데이터를 모두 로드해야 된다는 매우 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관점에서의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예시로 들어보자면 DPR과 같은 세팅에서 사용하는 위키피디아 전체 문서의 경우에는 최소한 1TB 정도의 램이 필요하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더 커진다, 뭐 웹데이터와 같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램에 업로드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NNLM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로버스트한 성능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래 KNNLM 논문에서 가지고 온 장표 두 가지인데요. 랭귀지 모델의 훈련 데이터의 크기와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된 데이터 크기의 크기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해 보았을 때, 단순히 3빌리언으로 학습된 모델은 퍼플렉시티가 100밀리언으로 학습된 모델보다 당연히 낮은 값을 보여주면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100밀리언으로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3빌리언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로 해서 리트리버를 수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3빌리언으로 학습된 모델보다 낮은 성능, 좋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리트리버에 사용이 될 수 있다면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 KNNLM이고, 그게 플럭추에이션이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 스토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3년 TACL 저널에 업색되었던 RICLM 혹은 LLM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원래 본 논문에서는 RILM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긴 하지만 사일로라는 논문에서는 RICLM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RICLM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ICLM은 KNNLM과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리트리버를 이용을 해서 생성하고자 하는 문장의 입력값과 관련된 데이터를 리트리버를 해와서 사용한다 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리트리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BM25와 같은 통계 기반의 방법론이나 DPR과 같은 딥러닝 기반의 리트리버 모델 모두 사용될 수 있고, 이렇게 리트리버를 하게 됨으로써 챗GPT 개발사는 이라는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최신 데이터에서 가지고 와서 모델에 함께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NNLM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포켓 디스트리뷰션을 리트리버를 통해서는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리트리버 결과물은 인풋 데이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이 단독으로 포켓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하는 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랄름만의 독특한 지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랄름은 일정 주기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리트리버를 수행하고, 그렇게 수행된 리트리버 결과물로 생성이 반복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질문만을 바탕으로 리트리버를 수행이 되기 때문에 챗GPT 개발과 같은 중요 단어들을 바탕으로 관련 문서를 탐색해서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딩 윈도우 스텝까지의 생성이 완료가 되면 챗GPT는 2022년까지 생성이 될 거고,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리트리버를 수행을 하면 이번에는 챗GPT와 2022년이라는 단어가 중요 단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서가 다시 새롭게 탐색이 되고, 해당 문서와 함께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생성이 수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리트리버 스텝이 횟수가 줄기 때문에 속도 개선이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문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새로운 단어에 대한 인퍼런스만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들어가는 문장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모든 문장을 인퍼런스 시점에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많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생긴다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RICLM 역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건한 성능 개선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 크기나 아니면 코퍼스 크기, 리트리버 모델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능 향상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나 GPT-2 345밀리언 모델에다가 리트리버를 적용을 했을 경우 GPT-2 1.5빌리언 모델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즉, 리트리버를 쓰는 것이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전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 논문의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덴스 리트리버를 대비해서 BM25의 성능이 우수하고, BM25가 통계 기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연산량 측면이나 램 사용량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BM25를 쓰는 게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KNN-LM과 RICLM을 비교를 해보자면 블랙박스 모델, 즉 GPT-4와 같은 모델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KNN-LM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KNN-LM 적용을 위해서는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용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 모델들은 KNN-LM은 적용할 수 없지만 RICLM 같은 경우에는 인풋 텍스트를 바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KNN-LM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매 토큰 생성진마다 활용을 하게 되고 확률 분포를 직접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비해서 RICLM의 경우에는 일정 토큰 수마다 리트리버가 수행이 되고 여전히 모델의 생성 능력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론 스톡 측면에서 보자면 KNN-LM이 훨씬 느립니다. 매 토큰마다 리트리버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에 비해서 RICLM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기 때문에 리트리버 작업이 비교적 적게 수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는 정도로 얘기를 해보자면 KNN-LM이 훨씬 큽니다. 모든 데이터의 모든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인덱싱 해놔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비해서 RICLM을 BM25를 통해 사용을 한다면 사실 BM25의 최적화가 워낙 잘 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효율화가 매우 가능하고 리트리버 속도도 매우 빠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일로라고 하는 논문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세팅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일로 논문 자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이터 라이선스 프로블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트리버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로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트레인을 할 때는 퍼블릭 도메인과 같이 아파치 라이센스처럼 라이센스 문제가 없는 데이터로만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인퍼런스 타임에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하이리스크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나 카피라이트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잘 정제해서 이용을 해서 최종적인 KNN-LM 등을 통해 확률 분포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라이센스에 따라서 모델을 학습하거나 배포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또 프리트레인 코퍼스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별 모델 성능이 측정되고 있고 또 이를 분석하는 실험들이 다수 담겨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당 논문에서 얘기하는 라이센스를 얘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어떤 라이센스들이 있고 이게 왜 랭귀지 모델 활용에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사실 단순히 공개했다고 해서 공개 데이터라고 여길 수는 없고 그들이 함께 배포되고 있는 라이센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라이센스에 따라서 어떤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비용 지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라이센스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지만 데이터 라이센스 보장에 대해서 아직 법률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가별로 법률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몇 년 내에 이러한 라이센스 문제가 프리트레인 코퍼스 구축에서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살펴볼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CCBY-SA 4.0 같은 경우에는 복사, 배포나 상업적 이용 자체는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저작물 역시 동일한 라이센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챗GPT 모델이 이 CCBY-SA 4.0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해당 라이센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챗GPT 모델의 웨이트에 대해서 복사하거나 배포되는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은 챗GPT 웨이트를 저희가 볼 수 없지만 CCBY 4.0으로 학습이 되었다면 해당 웨이트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수익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대형 테크 기업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향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문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언어나 시기별로 편차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특히 2022년 후반에 챗GPT가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2023년부터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어의 경우 절반 이상의 데이터가 상업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상당히 주의할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굽는 상황에서 언어별로 또 시기별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더군다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들은 더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이나 태스크별로 살펴보게 된다면 도메인별로는 의학이나 모델 생성문 혹은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상업적인 이용을 맡고 있고 태스크별로는 로직 매스나 크리에이티비티 혹은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현재 챗봇 상황에서 많이 활용되는 태스크들이 많은 수의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상황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논문은 오픈 라이센스 코퍼스 혹은 OLC라고 하는 코퍼스를 구축하고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OLC 코퍼스의 라이센스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PD, 공개 데이터로서 저작권이 만료된 셰익스피어 소설이나 성경과 같은 문서들이 될 것이고 이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의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챗GPT를 이런 데이터로 구웠다 할 때 해당 모델을 구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라이센스의 제한을 자기 마음대로 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수익화를 한다든가 모델 웨이트를 공개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SW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자유 사용이라 하여서 사용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용을 했을 때의 저작권 범위가 상속되게 됩니다. 즉 SW 데이터로 학습한 GPT 모델이 있다면 이 모델을 오픈 AI에서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당 모델이 생성한 문장에 대해서 전혀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2가지 데이터셋 PD와 SW까지만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라고 간주를 하고 있고 BY 데이터셋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비교군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한 라이센스로서 사용 자체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고 데이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데이터의 생성자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BY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은 BY 라이센스에 걸려있는 문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매 생성된 문장마다 어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생성된 문장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문제 상황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즉 라이센스별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라이센스에 따라서 학습된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수익화가 가능하고 어떤 제약사항이 걸리는지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 모델 웨이트의 공개 여부도 함께 제약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PD, SW, BY는 배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PD가 가장 공개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이고 SW로 활용한다면 PD 데이터는 당연히 활용될 것이고 BY 데이터로 활용한다면 총 3가지 데이터 모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살펴보자면 각 제약 상황별로 코퍼스를 구분해서 두고 있고 이 코퍼스별로 도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더 파일 같은 경우에 비교군으로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더 파일이 법적 허용 영역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정말 웹상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어퍼바운드처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PD와 SW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셋인데요. 모델 배포 시에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PD부터 살펴보자면 PD 같은 경우에는 레갈 도메인에 강한 스큐가 걸려있는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레갈 도메인 자체가 공공문서, 즉 의회나 아니면은 시의회 같은 분야에서의 회의록이나 법률 문서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이고요. SW 데이터가 추가되는 순간 GitHub이 추가되기 때문에 코드 도메인 역시 추가되고 이외에도 매스나 아니면 사이언스와 같은 문서들이 같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스큐된 분포가 완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BY까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상당히 완화된 분포를 도메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도 완전히 상업적 고려를 하지 않고 수집된 더 파일 데이터가 가장 완만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면서 사이언스 도메인이나 아니면은 언베리파이드 웹과 같은 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 자체를 명시할 수 있는 없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데이터 크기에 있어서도 PD만 했을 때 31빌리언, SW 추가됐을 때 거의 100빌리언, BY까지 추가됐을 때는 228빌리언인데 고려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330빌리언까지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험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세팅의 경우에는 라마와 동일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 구조로 가지는 모델을 1.3빌리언짜리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각 코퍼스 세팅마다 각각의 모델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총 3가지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빌리언 토큰마다 이밸리에이션 퍼플렉시티를 측정을 하게 되고 얼리 스타핑을 통해서 최종 모델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학습된 데이터 수 자체가 PD는 60빌리언, PD 더하기 SW는 250빌리언, PD 더하기 SW 더하기 BY는 350빌리언까지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파이시아 1.4빌리언 모델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이시아 1.4빌리언을 선택한 이유는 학습 데이터의 크기 혹은 파라미터 크기가 비슷하고 더 파일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프리트레인 코퍼스와 모델 모두를 함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상황 자체는 더 파일 데이터에서 OLC 데이터셋의 도메인과 유사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그 외에도 다른 데이터셋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코퍼스 혹은 각 도메인별로 인도메인이냐 아웃도메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장표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자체는 각 데이터셋의 테스트셋을 이용을 하고 있고 트레인셋은 향후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 60빌리언까지 학습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학습 데이터 수는 전체 코퍼스를 토크나이징 했을 때 토큰의 개수가 500밀리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즉 원의 폭을 돌게 되면 500밀리언의 토큰을 학습하게 될 테니까 4의 폭을 학습을 했다면 500밀리언 곱하기 4에서 2빌리언의 데이터를 학습했다. 16의 폭을 학습을 했다면 500밀리언 곱하기 16의 폭을 학습했기 때문에 총 8빌리언 데이터를 학습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문서의 수 혹은 에폭이나 스텝 등과 같은 지표가 문서의 길이나 토크나이저에 따라 혹은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표현들은 코퍼스 크기나 모델 크기, 모델의 맥스랭스와는 별개의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 리절트인데요. 파라메트릭 컴포넌트, 즉 랭귀지 모델 자체의 성능만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보시는 PD라고 되어 있는 건 PD 데이터로만 학습된 랭귀지 모델에 각각의 이밸리에이션 데이터에 대한 퍼플렉시티를 의미하고 있고 PDSW는 PDSW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의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퍼플렉시티를 의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각각의 도메인별로 인도메인, 아웃도메인 여부가 갈려지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인도메인 데이터 이밸리에이션이고 노란색은 약간의 걸쳐져 있는 도메인들 그리고 약간 주황색 같은 경우엔 아웃 오브 도메인의 경우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PD, PDSW, PDSW BY와 파이시아에서의 학습된 코퍼스 자체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팩터는 인도메인이냐 아웃도메인이냐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텐버그에 대한 성능을 보게 되면 PD로만 학습된 데이터의 퍼플렉시티는 15.2, 파이시아는 13.1로 사실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커뉴스의 경우에는 PD의 경우에는 38의 퍼플렉시티를 보이는 반면 파이시아는 13.3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 구텐버그에서는 프리트레인 코퍼스 차이가 큰 두 모델에서도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해커뉴스에서는 성능 차이가 커지는 걸 보니 가장 중요한 성능 차이를 내는 것은 결국 인도메인이냐 아웃 오브 도메인이냐의 여부다. 즉 도메인별 모델 성능은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해당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 장표는 각각의 프리트레인 코퍼스, PDSW 프리트레인 코퍼스와 각각의 해커뉴스와의 엔그램 오버랩을 측정한 것이고 Y축 같은 경우에는 PDSW 모델과 파이시아 모델 간의 성능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살펴보시게 되면은 완만한 우하향 곡선, 직선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간의 분포가 다를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것이지 프리트레인 코퍼스의 크기에 따른 성능 저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DSW 모델, 즉 사일로 LM에다가 논파라메트릭 컴포넌트를 추가했을 때의 성능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KNN-LM을 추가했을 때 그리고 RIC-LM을 추가했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NN-LM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부터 살펴보자면 여기 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성능 개선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와 같이 아웃 오브 도메인인데 경우에 랭귀지 모델 자체에서의 퍼플렉시티는 20.3이었는데 KNN-LM을 도입했더니 14.5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엘놈 리멜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 자체는 13.2로 인도메인인 파이사이보다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만 KNN-LM을 도입한 경우 성능이 확 올라서 파이사이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스토어, 즉 리트리벌 대상은 각 EVL 데이터의 트레인 데이터셋, 즉 인도메인 데이터를 리트리벌 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팅이 의미하는 것은 모델이 학습 시점에서의 아웃 오브 도메인 데이터이지만 추론 시점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걸 의미하고, 기업에서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오픈소스 데이터로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우 고품질의 프라이빗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학습을 쓰지 않고 KNN 이런 것 같은 리트리버를 통해서 서비스에 사용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NN-LM에서의 성능 양상은 RIC-LM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오버롤로 평균값을 보게 되자면 랭귀지 모델 자체만 쓰면 19의 퍼플렉시티, KNN-LM을 적용했을 때 12, RIC-LM을 적용했을 때는 16.9로 두 경우 모두 LM보다는 나아진 성능을 보이고 있고 파이시아와 성능이 근접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델이 학습하지 못한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리트리버 모듈을 도입을 하게 되면 생성 결과물의 보정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그렇다면 리트리버를 도입을 하면 성능이 개선되는 건 알겠으니 리트리버의 데이터 스토어 크기에 따른 성능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랭귀지 모델 자체는 PDSW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데이터 스토어가 크기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결국 현재 테스트하는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리트리버 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스토어가 X축에 해당하니 X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즉 더 많은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에서 활용하면 할수록 기존 랭귀지 모델보다 두 RIC와 KNN 모두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KNN-LM이 RIC-LM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자들이 더 깊은 분석을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KNN이 RIC-LM보다 단순히 더 성능 개선을 잘하는 방법론일 수도 있고, KNN-LM이 RIC-LM보다 일반화 성능 자체가 좋아서일 수도 있다 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다음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실험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가 추가하는 것이 일반화 자체 성능 혹은 그냥 성능 향상에만 기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리트리버에 사용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뽑는 인코더 모델과 랭귀지 모델 자체의 성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장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KNN-LM을 살펴보게 되면 랭귀지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복합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뽑기도 하고 리트리버를 수행하기도 하니까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모델과 복합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뽑는 모델을 구분해서 실험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과 인코더 모델의 인도메인 여부에 따른 성능 기여도를 분리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비교를 해보자면 리트리버와 랭귀지 모델 모두 인도메인인 경우, 즉 이 두 가지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경우에 리트리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용한 경우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리트리버 도입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구나. 즉 인도메인인 경우에도 리트리버 자체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리트리버만 아웃 오브 도메인으로 바꿨을 때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인도메인일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리트리버가 인도메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사실 이 경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LM이 아웃 오브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리트리버의 인도메인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성능이 큰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LM만 아웃 오브 도메인이고
리트리버의 인도메인 아웃 오브 도메인이 바뀔 경우를 살펴보자면 이 경우와 비교했을 때 LM만 아웃 오브 도메인으로 바뀌었더니 성능이 갑자기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리트리버는 인도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보면 LM의 인도메인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M이 아웃 오브 도메인일 때 리트리버를 사용했을 때 성능을 보면 성능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LM이 인도메인인 경우보다 성능은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LM이 아웃 오브 도메인이더라도 리트리버를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 확보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LM의 아웃 오브 도메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결국에는 리트리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도 LM이 인도메인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입니다. 리트리버 모듈의 데이터 스토어 크기에 따라서 성능과 속도 변화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을 했을 때, 즉 102.4 밀리언 토큰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을 보면 여기 파란색 박스 쳐진 두 가지 실험 세팅인데요. 속도 측면에서는 KNNLM은 초당 112 토큰을 생성하지만 RICLM은 731 토큰을 생성해서 훨씬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성능에서는 여전히 KNNLM이 16.3의 퍼플렉시티를 보임으로써 RICLM의 19.2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RICLM은 인퍼런스 속도가 인퍼런스를 할 때 10회 미만의 리트리버를 수행을 하고 복잡 디스트리뷰션은 LM에서만 뽑기 때문입니다. 성능과 속도를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KNLM에 더 작은 데이터 스토어를 도입을 하고 P라고 하는 리트리버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면 RICLM이 더 큰 데이터 스토어를 썼을 때보다 속도 역시도 빠르면서도 성능 면에서도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에 KNNLM을 써서 더 빠른 속도를 가지면서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당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당 논문의 내용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은 오픈 라이센스 코퍼스라고 하는 프리트레인 코퍼스 내 라이센스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라이센스를 랭귀지 모델링 관점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문제에서 자유로운 코퍼스를 구축하고 공개를 하고 있으면서 라이센스 구분에 따른 도메인별 성능을 측정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해당 논문에서 밝히기로 128개의 A100 GPU를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해당 논문이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 혹은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모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기에 유의미한 성능을 보이지 못하는 모델을 단순 분석용만으로 구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우 유의미한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 실험을 할 수 있었던 데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있다 생각하고 그 외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리트리버를 도입을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리트리버에서 LM이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컨트리뷰션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사실 해당 논문 지금 세미나 영상에서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의 대부분이 해당 논문을 사이테이션으로 삼고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프리트레인 코퍼스 내 라이센스 문제를 언급하는 논문들이 그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또 다른 컨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향후에는 결국에 이러한 식으로 기업 내부의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LLM의 다양한 행동의 문제점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들로 파생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의 김재희 석박통합과정의 세미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